화면 좀 다 켜주세요. 네, 지금 강의 이제 제가 기도하고 우리 조평세 박사님 강의 시작하시면 화면 켜고 같이 수업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우리 청년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훈련받고자 이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가르치시는 우리 박사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배우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지혜와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지혜로 이 지식들을 잘 활용해서 정말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또 한국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좋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교육하는 이 시간 또 배우는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화를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에 화면 켜고 공부하겠습니다. 예, 저기 화면 공유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그 목 디스크가 와서 원래 어머, 있었는데 이게 그 재발 그 도져가지고 제가 자세가 좀 경직돼 있을 거예요. 알아서 이해를 해주세요. 7강 이충근 박사님 건데 많이 그 심각하신가요, 목사님? 예, 잘 움직이질 못해요. 예, 미국은 도수 치료 이런 거 없죠? 예, 그런 거 있어도 비싸도 못해요. 그냥 집에서 알아서 쉬어요. 아, 예, 정말요? 어머, 어떡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이충근 박사님 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그 아주 쉽게 재밌게 강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짧게 그 격언을 많이 말씀해 주세요. 그죠? 약간의 그 직관적인 격언들을 말씀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 정치의 현실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PPT가 아무래도 없어서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근데 PPT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 격언들이 쏙쏙 이렇게 들어와서 그거를 쭉 제가 그냥 정리해 봤어요. 거기에 그냥 빈칸을 채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만 나오고, 그죠? 첫 번째는 이제 그 국제 정치 현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일단 강의 개요는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냉엄한 국제 정치의 현실, 냉혹한 국제 정치 현실과 국가 안보의 역설을 직시하고 북한의 핵 개발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 이 두 가지의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마땅하고 현명한 방향성을 바로 세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1강 첫 부분에서 국제정치 현실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 그냥 딱 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사실은 이제 뉴스나 그리고 언론의 커버리지나 이런 거를 보다 보면은 사실을 많이 잊어버리기 쉬운 특히 우리나라의 그 뜨거운 감성 감성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이 여론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을 직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강의가 첫 번째로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4대 강대국과 최악의 인권 유린국 어디에 둘러싸여 있어요? 북한, 북한, 북한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국제 정치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4대 강대국이라 했을 때 4대 강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는 다 아시겠지만은 어디죠? 미국, 네. 네. 러시아, 중국, 일본. 어, 예. 근데 이제 미국은 저기 사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지는 않은데 않지만 사실은 미국은 전 세계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이제 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보다는 이제 그 구한 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먹힐 때 그리고 해방될 때 그 당시에가 이제 이 4대 강국의 아주 첨예한 대립 속에 있었죠. 지금은 사실은 러시아는 많이 이제 힘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때 이 구한 말에는 중국이 아니라 이제 청나라였죠, 그죠? 청나라. 근데 청나라는 이제 그때 졌고 지는 나라였고 그때는 또 공산주의도 아니었어요. 청나라는 공산주의가 있기 전이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공산 중국이 우리 바로 옆에서 위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은 뭐 사실 위협은 아니에요. 지금은 더 이상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아주 적어요. 근데 이제 여론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죠. 언제라도 쟤네들이 다시 국가 정상화를 하면, 그러니까 군대가 다시 생기면은 언제라도 쟤네들은 패권적인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약간 예외적일 수 있지만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본을 우력적이라고 일부러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여론의 어떤 조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론의 조작이기도 하고 북한 정권의 조작이기도 하죠. 두 번째 문단. 우리가 직시해야 할 냉엄한 현실은 이제 노재봉 국무총리의 인터뷰를 따오신 거예요. 노재봉 국무총리라고는 말씀 안 하셨는데 사실 국무총리 중에서 국제정치 전공하신 분이 몇몇 없어요. 노재봉 총리를 말하시는 건데 동아일보 인터뷰를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인용을 해보니까 우리가 직시해야 할 냉엄한 현실은 국제 정치와 국제적 역학 관계가 한국인 삶의 몇 프로를 지배해요? 80%. 네, 80%를 지배한다고 노재봉 총리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뭐 사실 80%라고 딱 계량할 수 없지만은 그만큼 많이 차지를 한다고 강조를 하신 거죠. 강대국이 양편에서 싸우는 전쟁이 가장 무서운 전쟁이다 말씀하셨죠. 근데 항상 강대국은 직접 부딪히는 거는 사실 2차 대전 이후로 없었고, 그죠? 중간에 어떤 나라, 버퍼 나라를 끼고 전쟁을 하죠. 근데 그 마지막 전쟁이 한국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전쟁이 비슷하게 흘러갈 수가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그리고 다른 편에는 미국이랑 나토랑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개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도 직접적인 개입을 하다기보다는 나토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개입을 해요. 한다면은. 그러니까 나토가 전면적으로 개입을 하면 이제 이거는 정말 무서운 게임이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개입을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 탱크도 보내기로 했고 독일에서도 탱크 보내고 미국에서 탱크 보내니까 사실 개입을 했지만은 선포를 안 하는 거죠. 말을 딱 너 러시아랑 전쟁 중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거죠. 그 말의 힘이 또 크거든요. 전면전을 선포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주 국제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은 안 한 상태로 지금 계속 무기를 지원하면서 사실은 이제 강대국이 부딪힌 거나 마찬가지죠. 70년 만에 강대국이 이제 강대국을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중국이 어디를 침공할 경우에 지금 이제 화약고라고 할 수 있죠. 대만이죠, 대만.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미국이 개입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바이든이 아무리 나약한 모습을 보여도 국제정치 역학상 미국이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일본도 개입할 수 있어요. 일본. 대만에 대한 그런 섬나라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본. 그리고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만이 만약에 공격을 당하면 우리가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필리핀이 괜히. 근데 필리핀이 이제 괜히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거든요. 이제 미국의 어떤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반중 노선을 이제 형성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대만을 뭐 사실 말은 많았잖아요, 오랫동안. 근데 이 대만의 침공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사실은 앞으로도 올라가겠지만 지금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대만이 공격하면 우리나라가 누구 편을 택할까요? 네?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 편을 택할까요? 대만을 만약에 중국이 공격한다. 그러면 미국으로 가야죠. 미국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 그 아마 갈팡질팡할 거예요. 아직까지도. 네. 어쨌든 대만 우리가 지켜봐야 우리나라 되고요. 위험할 것 같아. 우리나라는 중국 선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 그러니까요. 네, 그럼 골로 가는 거지, 이제. 그리고 사실상 이제 92년도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92년도에 대만이냐 중국이냐 갈팡질팡하다가 대만을 버리고 중국하고 손을 잡았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사실 대만하고 교류가 없어요. 거의 문화적인 교류만 있을 뿐이지. 근데 중국하고 대사관은 우리 중국에 더 있고 중국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대만에 대한 발언들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뭐 친미 정권이라 하더라도 지금의 어떤 국제적인 외교적인 세팅을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중국하고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의지를 가지고 딱 미국 쪽으로 끌어와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놔두면은 중국 편에 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린 그레이 Another Bloody Century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죠. 이분이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 책 제목에 나오지만 21세기도 또 다른 무슨 한 세기가 될 것이다. 피우. 피의 한 세기가 될 것이다. 피의 전쟁을? 예, 피비린내 나는 한 세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는 이 책은 유명한 책이에요. 2005년에 나왔는데 제가 학부 전공할 때 전쟁학을 전공할 때 이제 나온 책이라서 거의 필독서로 봤었는데 무시무시한 얘기이기도 하죠. 어쨌든 뭐 지금 전개를 봐서는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유명한 말이죠. 오직 누구만이 전쟁할 끝을 보았다? 죽은 사람? 죽은 사람. 죽은 자만이 전쟁의 끝을 보았다. 근데 이거 사실은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그 플라톤이 했던 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이유인즉슨 우리 메가더 장군님이 한국 전쟁의 영웅이잖아요. 메가더 장군님이 그 육군 사관학교에서 그 마지막에 그 고별 연설을 할 때 그때가 1956년인가 그런데 고별 연설을 할 때 이런 말을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플라톤이 한 말이라고 잘못 인용을 했어요. 플라톤이 한 말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메가더 연설을 다 아니까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뭐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뭐 메가더도 착각을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플라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데 누가 말했냐면은 산타야나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스페인 출신의 미국의 유명한 그 정치학자죠. 정치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격언들을 많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산타야나가 공식적으로 책에 이제 쓰신 분이고요.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젊은 애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그 블랙호크 다운이라고 영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블랙호크 다운이라고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맨 첫 장면에 이 소말리아에 어마어마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막 나와요. 막 파리가 막 꼬여 있는 막 어린 아이들 죽은 시체들. 근데 거기에 자막으로 죽은 자만이 전쟁의 끝을 보았다. Only the dead have seen the end of war. 이렇게 딱 나오고서는 밑에 플라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잘못 인용이 된 건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뭐 플라톤이 했다고 말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산타야나가 했다 이거고 최근에는 이제 Only the Dead라는 책 제목으로 베어 브레멀러라는 예일대 교수가 이제 쓰셨어요. 이 책은 그 피터 싱어가 이제 전쟁은 끝났다. 선한 양심이 이겼다. 우리 악한 본성을 선한 양심이 이겼다. 그래서 전쟁을 이제 볼 수가 없을까라고 했던 책을 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전쟁은 사람이 사는 한, 사람이 살고 있는 한 끝나지 않을 거야라고 반박책을 내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어쨌든 Only the Dead라는 책을 써서 이제 다시 그 문구가 유명해졌어요. 이거는 이제 로버트 케이건이라는 또 유명한 국제정치학자고 또 보수주의자. 국제정치학자 중에 보수주의자가 많지 않아요. 로버트 케이건은 보수주의자로서 국제정치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이죠. 국제정치는 뭐다? 밀림의 밀림. 장치. 밀림이다. 그동안 어떤 나라가 정원사 역할을 했어요? 미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원사 역할을 했었는데 이 정원사가 지금 내부적인 문제나 아니면 이 국제적인 이 질타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정원사가 간도를 걸었다. 그래서 이 잡초들이 관리가 안 되는 지경에 이르러서 이제 다시 밀림으로 복귀하고 있다. 밀림의 회귀, 밀림의 귀환이라는 책을 썼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바로 됐었는데 이거 읽어보면 책입니다.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밀림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 밀림이 돌아오니까 사실 이 밀림이 돌아왔다 하더라도 사실은 트럼프처럼 약간의 똘끼가 있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 이제 딱 미국을 잡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 이전부터 밀림이 벌써 막 잡초들이 막 자라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바로 내려오니까는 바이든처럼 약간 약하고 약한 모습 보이는 또 고령의 그런 아저씨가 되니까는 이제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대만의 위협 더 심해지고 북한도 도발 다시 시작하고 막 난리 나죠. 예, 그런 게 국제 정치의 현실입니다. 세계는 모두 없고 모두 없다. 규칙도 심판도 심판도. 없다. 규칙도 없고 심판도 없다 이렇게 되네요. 예, 음. 심판도 없으며 착한 이들에게 상도 주지 않는 국제적인 정글. 정글이다. 밀림이다. 에치슨이 벌써 한 말이에요. 에치슨 알죠? 에치슨은 잘 알죠? 예. 우리가 착하면은 마음 착하게 먹으면은 다른 나라가 공부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아주 심각한 고질적인 병이죠. 그러다가 일본한테 먹혔고 뭐 그 전에는 뭐 중국한테 청나라 뭐 명나라 뭐 계속 그랬죠. 선비 나라라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걸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할 만해요. 다른 나라를 한 번도 침략하지 않은 나라. 우리끼리는 싸웠죠. 삼국시대 때. 근데 어쨌든 다른 나라에 한 번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데 어떻게 보면은 창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국제정치를 몰라서 그랬던 것이고 그래서 당한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국가 안보 역설입니다. 역설. 국가는 한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이에요. 뭐 하는 집단이에요? 전쟁? 네, 국가는 전쟁하는 집단이에요. 사실은 국가를 정의해라. 국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국가를 뭐 다른 조직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게 그게 있어. 그게 그 국가를 규정하는 국제법에서 규정하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냥 격언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국가 하면은 합법적으로 폭력을 써도 사실은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집단인 건데 그게 이제 전쟁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거죠. 따라서 대통령은 국군에 뭐라고 불러요? 총사령관? 네, 총사령관 혹은 통수권자, 총사령관. 총사령관, 총. 총. 커맨더 인 치프라고 부르죠. 영어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국군의 날이 언제죠? 네. 10월 1일이에요. 10월 1일. 왜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6.25 전쟁 때 그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제 서울을 다시 수복했잖아요. 서울을 수복한 다음에 북한으로 쳐들어갈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막 고민을 했어요. 유엔에서는 가면 안 된다 막 그랬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총사령관이잖아. 국군에. 그래서 유엔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너희들은 유엔의 말을 따를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따라야 된다. 내가 군 통수권자니까 국군이니까. 그래서 북진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일관 그 대장이 북진을 하죠. 그죠? 그때 처음으로 유엔의 말을 따른 게 아니라 군 통수권자의 말을 따른 거야. 처음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국군이라는 말의 이름을 회복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국군이라고 할 수 없죠. 유엔 사령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밀려온 거죠. 근데 그때 처음으로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른 날이에요. 10월 1일이. 그래서 이제 북진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가 유엔군이 아니라 미군이 아니라 우리나라 군대가 평양을 제일 먼저 수복하고 압록강에 제일 먼저 닿아서 압록강 물을 수통에 담아서 이승만한테 선사를 하죠. 어쨌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최첨단 무기를 만들고 또 사들이는 이유는 그것을 쓰기 위함이에요. 쓸 일이 없게 쓰-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그걸 안 쓰려고 안 쓰기 위해서다. 그게 이제 이 국가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국가 안보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 연습 군대에서 총쏘기 훈련을 하는 이유는 적한테 실제로 총을 쏠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총 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야 돼요. 안 쓰기 위해서다. 이게 이제 그 광해는 없었는데 아주 유명한 격언 있죠. 로마 격언인데 시비스 파셈 파라벨럼이라는 유명한 로마 격언인데 그게 뭐예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그렇죠. 준비해라. 그렇죠. 역시 남자들은 알아요 이런 거를.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남자군.
저는 이제 전쟁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거에 아주 그 막 피가 끓는데 저희 전쟁학을 처음에 창제하신 분이 마이클 하워드라는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은 이제 시비스 파셈 노체벨럼 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봉배라 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전쟁학을 창설을 했어요. 타니샤 파잘이라는 사람의 연구를 잠깐 언급하시죠. 이분이 이제 1816년부터 2000년까지의 모든 나라들을 조사를 했더니 2007개 국가 중에서 몇 개 나라가 사라졌어요? 66? 6개 나라가 사라졌는데 그 중에서 몇 개국이 49개 아닐까요? 75. 나 이거 49개? 지금 55개. 어, 여기 66개 중에서 55개. 66개 맞나? 65개 아니었나? 66개 중에서 55개국이 사라졌어요. 전쟁에 의해서. 아, 전쟁인데 옆나라라고 했는데. 아니. 옆나라라고 들은 거 네, 같은데. 저도 옆나라라고 옆나라. 하긴 옆나라의 침략. 옆나라의 침략 맞아요. 아, 옆나라의 침략에 의해서 사라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 사실은 사람들이 잊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번 질문 드릴게요. 퀴즈. 왜 1816년부터 계산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이게 책에도 잘 안 나와요. 책에도 그냥 지나가다시피 나와요. 국제정치에서 1816년이 딱히 딱 그 구분하는 선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은 1816년은 사실은 찾으면 잘 안 나오는데 181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나폴레옹이 영국하고 전쟁하다가 워털루 전쟁에서 1815년에 패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폴레옹이 제국이잖아요. 그때 이후로 제국의 전쟁이 없어졌어요. 그때 이후로는 전부 다 국가 간의 전쟁이에요. 국가 간의 전쟁. 나폴레옹이 세계를 제패하려는 물론 2차 대전이 있었지만 1차 대전, 2차 대전 전부 다 독일이라는 제국의 어떤 탈을 쓰고 남나라를 공격했지만은 그래도 제국 왕이나 어떤 황제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국가라는 틀 안에서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1816년이 1815년 그 전해에 마지막 제국의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1810년부터 계산을 하신 거예요. 이 내용을 책에서도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렴풋이 아니까 그냥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군대 국제 관계의 시작은 언제였을까요? 근대 국제 관계 시작. 국가라는 개념이 생겨난 그 전까지는 뭐 봉건제 아니면은 제국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국가라는 개념으로서 국가를 하나의 국권으로서 작은 국가든 큰 국가든 상관없이 똑같은 동등한 입장이야라고 딱 선언한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베스트팔렌이라는 그 체제 이후부터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따가 자꾸 말이 길어지네요. 이따가 좀 더 설명할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교수님이네. 제가 전체학 교수님 마이클 하워드가 하신 말씀인데 전쟁은 악하다. 전쟁은 필연적으로 악하다. 그러나 무력. 무력. 혹은 전쟁의 사용을 포기한 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게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손에 운명을 맡겨야 된다. 유명한 말씀하셨죠. 유명한 말씀인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누구나 해야 되는 말이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따지고 보면. 미국의 핵우산이 사라지면 한국은 세 가지 옵션 가운데 고민스러운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게 유명한 브리제전스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 세 가지 옵션 가운데 고민스러운 선택해야 된다. 뭐죠? 첫 번째로 무슨 중국인지 모르겠어요. 공산 중국인가요? 공산 중국. 저도 잘 모르겠어. 까먹었어. 뭐 나쁜 중국이죠. 뭐 공산 중국. 일단 은 안에 들어가든지 대중국 아니야? 대중국. 대중국. 아니면 독자적인 뭘 해요? 핵무장. 네. 요즘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국민의힘에서 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핵무장을 할 가능성은 없어요. 할 가능성도 적고. 근데 자꾸 그 논의를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논의를 해야 미국이 핵우선을 거두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계속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돼요? 일본. 네, 그렇죠. 맞아, 맞아. 미국은 당연히 이제 안보 그 관계가 있는데 동맹인데 일본하고는 아직 동맹 관계가 아니죠. 우리가 보통 한미일 동맹이라고 말하지만 한미일 동맹 따위는 없어요. 우리는 한미 동맹을 가지고 있고 일본하고는 거의 이제 협력 관계만 가지고 있어. 군사 협력. 근데 그 군사 협력은 누구랑도 가지고 있어요? 중국하고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중국하고 하는 더 군사 협력이 더 긴밀해. 일본하고 했던 그 지소미아라는 그 인텔리전스 쉐어링이 그 지난 정부 때 끊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다시 회복을 했지만은 이게 상당히 느슨해요. 아직까지 신뢰 관계가 회복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하고 더 가까워요. 군사적으로. 아주 아이러니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해야 된다. 사실은 동맹을 맺으면 제일 좋지만 동맹을 맺기는 쉽지가 않아요. 미국도 사실 한일 간의 동맹을 맺는 거를 싫어해요. 미국은 독자적으로 자기네가 미국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필리핀하고 아니 미국하고 필리핀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 뭐라 그러냐면 자전거 바퀴의 살처럼 이런 식으로 동맹을 맺기를 원해요. 다자 관계를 협력하는 거를 두려워해요. 나토처럼. 아시아에도 나토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미국은 내심은 그런 말은 많이 하지만 내심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토만 봐도 알거든요. 나토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나토를 통해서 전쟁 한번 선포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어차피 전쟁을 선포하려면은 미국은 미국 의회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벌써 허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뭐 국가적으로 세계 최강대국인데 그런 어떤 허들을 또 하나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반도 통일이 안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국제정치? 국제정치. 네, 국제 정치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80%를 할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중국은 한반도를 자신의 뒤통수를 겨냥하고 있는 뭘로 생각해요? 망치, 망치. 그리고 일본은 우리를 뭘로 생각해요? 반도, 네, 반도. 팔로 생각해요. 유명한 그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또 만들어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순망치안이라고 말하죠. 순망치안. 이 북한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입술이 없어서 이가 시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라는 존재가 중국의 이제 버퍼 역할을 한다는 거지. 어쨌든 우리나라는 통일을 생각하는데 통일이 안 되는 건 또 중국 때문이기도 한데 국제 정치라고 하면 결국 중국이죠. 그래서 통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중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근데 중국이 위태위태하잖아요. 계속해서 이충근 박사님도 말하지만은 미중 관계의 끝은 결국에는 중국의 패망으로 이어질 건데 아니면 중국의 중국 중앙 집권제의 와해로 이어질 텐데 그것은 통일의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죠. 국제정책 기본 친구, 친구는 항상 멀리 있고 적은 항상 가까이 적은. 있다. 이게 이제 원교근공이라는 원칙이에요. 원교근공. 여기 써 네. 먼 나라와는 친교를 맺고 이웃 나라는 공략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 나온 건데 예. 핵 문제 얘기할게요. 수령님 때 조국을 통일하자면 김정일이 한 말이에요.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 어디를 때려?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마음 놓고 통일 대사변을 맞이할 수 있다. 이 유명한 말이죠. 국제 정치학으로 보면은 너무나 뻔한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이 국제 정치를 이 북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남조선을 뭐 하고 해방, 해방하고 해방하고 조국을 뭐 하기 위해서는 통일, 통일. 통일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평화라는 있을 수 없다. 예, 북한이 생각하는 평화론입니다. 평화론. 북한이 평화한다고 우리가 어우 비둘기 날리면서 막 평화 악수하고 이럴 게 아니에요. 북한이 생각하는 통일은 남조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남조선이 북조선이 되는 거를 주로 평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에 그 나라는 이웃 나라들과 무언의 뭐를 맺는 거? 불가침 조약.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게 벌써 언제 얘기했냐? 키신저가 1962년에 하신 그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나온 얘기예요. 다투고 있는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핵무장에 성공할 경우 다른 나라는 전략적 옵션이 두 가지로 줄어든다. 전쟁을 하다 죽든지 미리 항복하든지. 이건 누가 말했을까요? 뭐 사실 누가 말했다고 해도 다 답이에요. 그냥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정확하게 이거는 수사관이요. 존 위어샤이머 교수라고 3대 국제정치 학자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저기 이충근 박사님의 멘토예요. 이충근 박사님의 스승이에요. 그리고 이제 김정일이 한 말이기도 하고 또 북한의 이제 그 포스터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뭐가 없는 지구는 필요 없어요? 조선? 조선이 없는 나라는 조선이 없는 뭐라고요? 수령님. 조선이 없는 지구는 필요 없다. 조선이 없는 지구는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오는 얘기냐면은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그 장군들한테 물어봐요. 장군들을 모아놓고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가 핵 개발하는 거 알고 우리나라를 칠 것 같은데 우리가 만약에 미국하고 전쟁을 한다면은 진짜로 전쟁한다면은 아부 떨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물어봐요. 항복해야 되느냐 아니면 끝까지 싸워야 되겠느냐 물어봐요. 그랬을 때 이제 장군들이 막 뭐라고 대답해야지 모르는 거지. 그냥 아부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뭐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죠.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 진짜로 똑바로 대답해보라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미국하고 싸웠을 때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다들 대답을 못 하고 있으니까 김정일이 딱 나서가지고 조선이 없는 지구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사용해서 전 세계를 다 핵 전쟁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이런 대화가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이 내용이 회자가 되면서 이 북한 전체에 막 퍼져요. 그러면서 교과서에 들어가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대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이 없는 지구는 필요 없기 때문에 조선이 만약에 공격당하고 조선이 없어질 것 같으면 우리는 핵무기를 터뜨려서 세계를 파괴해야 된다. 이게 이제 완전히 뇌리에 북한 사람들의 조선 사람들의 뇌리에 박히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구호로 외치고 있고 그 포스터로도 이렇게 딱 써붙여놨어요. 북한에 가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멘탈리티를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중관계. 국제정치에는 언제나 뭐가 있고 뭐가 있어요? 패권국, 패권국과 도전국이 있다. 패권국과 도전국이 있다. 그 패권국이 없고 도전국끼리만 있으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패권국이 언제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계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 도전국의 힘이 패권국의 힘에 가까워질 때 위험해지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해요. 투키디데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죠. 그 호머가 쓴 책인가? 까먹었는데 하여간 그 신화가 있어요. 신화. 그 얘기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을 묘사를 한 거죠. 그때도 이제 그 아테네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스파르타가 성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국제 정치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할 때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레엄 앨리슨이라는 유명한 정치학자가 하버드 대학교의 정치학자가 얘기를 했죠. 그 어떤 경우에도 무엇이? 패권국이 패권국,
패권국이 그 지위를 평화롭게 패권 도전국. 자신의 패권 도전, 지위를. 자신의 지위를 그쵸 여기 써놨네. 제가 이거를 바로 하려고 했다가 안 한 것 같아, 그죠? 평화롭게 내려놓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만약에 미국이 G1 국가가 아니라 G2 국가로 내려앉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미국이 그냥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 국가 할게요 이렇게 내려놓는 경우가 절대로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생길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죠? 자연스럽게 경제가 중국이 미국을 이기면서 자연스럽게 G2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G2라는 말을 미국에서는 안 써요. 미국에서 G2는 무슨 G2야? G1이지. 아니면 G20든지, 그죠? G2는 중국에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중국에서 희망사항이지, 희망사항. 우리나라가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거고요. G2는 G1인데 중국이 이제 G1이 되는 거를 이제 꿈꾸고 있는 건데 그렇게 평화롭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평화롭게 되지 않고 전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중국이 G1이 될 텐데 그 전쟁 중에 우리나라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지만은 국제 정치에 매달려야 되니까 사실은 웃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중국의 부상은 이미 어디를 찍었어요? 정점? 네, 정점을 찍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김지혜 교수님인가요? 얘기했지만은 최정상을 찍었어요. 이제는 하락길에 내려간단 말이에요. 하강세 시작됐어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야. 그래서 패권국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중국이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그 기회의 폭이 지금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쳐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을 칠 거면 지금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위험하다고 최근에 썼어요. 최근에 할 브랜드라는 사람이 AI라는 연구소에서 할 브랜드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최근에 썼어요. 6월 달에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나왔어.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이거 사서 보세요. 2023년 1월 달에 나왔어요. 작년에 미국에서 나왔지만은 나왔어요. 작년에 근데 책으로 나오기 전에 이충근 박사님이 이분이 쓰신 기고를 쓰시고 아마 강의를 하셨나 봐. 기고를 보시고. 그래서 이분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어쨌든 요즘에 쓰고 있는 학자입니다. 행복한 진실은 그것이다. 스티픈 월터는 또 다른 아주 유명한 국제 정치학자가 말했는데 행복한 진실은 뭐냐면은 미국은 이미 아주 대단히 안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나라들이 꿈에서나 꿈을 수 있는 무슨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지정학적 이점이요? 그죠. 지정학적 이점이죠. 이것도 이제 현실주의 학계에서 나온 건데 일단은 제일 양옆에 이 오션이 뭐라 그러죠? 바다가 막고 있잖아요. 그죠? 바다가 막고 있어요. 그게 제일 크죠. 그리고 위쪽에는 카나다, 우호국이죠. 남쪽에도 이 남미, 전부 다 우호국으로 만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이점을 향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절대로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아주 탁월한 행복한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거고요. 중국은 나라가 부해기 전에 고령화가 먼저 온다는 어떤 현상이에요? 미분선로? 네. 미부선로 현상. 나라가 보통 우리나라처럼 혹은 일본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고령화되고 있는데 그래도 부를 일단은 누린 다음에 그죠? 부모 세대를 이루면서 그리고 부를 투잡했기 때문에 그 부 때문에 아이를 안 낳기 시작하고 고령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미 부를 아직 완성을 못했는데 부에 다다르지 못했는 고령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빠르진 않아요. 그 부의 기준은 부의 기준은 그런 그죠? 걸까요? 부의 기준은 어떤 기준을 왜냐면 그들의 가지고 입장에서는 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중국 전체를 봐야 되는데 중국의 부를 보면은 보통 해안가
해안가만 구유해요. 해안가. 모든 기업들이 해안가에 몰려 있고 거의 대다수의 본토에 있는 국민들은 아주 가난하게 거의 뭐 아프리카 빈곤국 수준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인구가 여기 그 해안 도시에 많이 몰려 있어서 착시 현상이죠, 사실은. 그리고 그 상하이도 뭐 저도 가봐서 알지만은 뭐 상하이, 베이징 이런데 부유한 대도시를 봐도 상당 부분 거품이 많아, 거품. 상해를 가봐도 밤에 다 그 그 건물에 다 불이 들어와요. 근데 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건물들이 아니야. 그 건물들에 불을 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건물들마다 불을 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명을 위해서 불을 켜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살기 때문에 켜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그 거품 현상이 있는 건데 그게 지금 꺼질 위기에 있다는 거죠. 꺼질 위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착시 현상을 그대로 보고 받으면 안 되고 그거를 직시를 해야 돼요. 대한민국 선택은 그래서 분명하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또 국제정치적으로나 미국을 선택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실은 이충구 박사님이 이 맨 마지막에 국제정치적인 그런 것들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미어샤이머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의 그 제자이시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독보적인 국제정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거 도의적인 거 다 빼고 국제정치학적으로 봐도 무조건 이기는 편을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중국이 정말로 더 부상을 한다면, 그죠? 만약에 셰일가스가 미국에서 발견이 안 됐다면, 그러면 어떡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선택해야 된다는 결심을 내려야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은 미국이 이기는 거지만, 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으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우리는 미국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까지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지적들을 이충근 박사님이 많이 받으시니까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의적으로. 왜냐하면 도의라는 건 뭐예요? 의리가 있어야지. 한국 전쟁에서 우리가 도움받은 게 있고 항미동맹이라는 게 있는데 당연히 국제법상 미국을 택해야지.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는 뭐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완전히 인권 유린을 하는 나라고 북한이라는 나라를 편을 들은 나라. 우리나라는 적인 나라고 자유민주주의가 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현실적으로 국제정치학으로 봤을 때 중국이 이기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을 택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은 뭐 사실 현실이 미국이 이기는 쪽으로 지금 몇 년 사이에 한 2년 사이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을 선택하는 게 쉬워 보이지만 한 불과 10년 전만 해도 미국 선택을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도의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미국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충근 박사님이 무조건 이기는 거라고 미국이 이긴다고 강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믿은 거야. 이충근 박사님을.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을 선택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면은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얘기해 볼게요. 네. 일단은 종교개혁, 일단은 베스트팔렌 체제를 통해서 근대 국가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부터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똑같은 동등한 입장으로 하나의 사람처럼 인격체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주권국이라 그래서 그게 이제 베스트팔렌 체제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1648년이에요. 1648년.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 베스트팔렌 체제, 그 근대 국가의 체제, 국제정치 체제가 어떻게 발생되기 시작했냐면은 그것도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때 이후로 30년 전쟁, 그러니까 개신교와 카톨릭 간의 전쟁, 어마어마하게 치밀하는 정말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의 끝이 베스트팔렌 체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이 근대 국가의 국제 정치 질서,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종교개혁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고요. 이게 안 넘어가니? 옳지. 그 국제정치학의 이론은 보통 우리가 세 개를 알고 있죠. 현실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구성주의가 있어요. 세 개 대표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현실주의자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도 전부 다 현실주의자예요. 저기 어디야? 뭐 뉴질랜드, 그죠? 이런 아주 편안하고 뭐 호빗들 살고 막 이런 나라들, 평안한 나라, 아무런 걱정 없는 나라에서는 자유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실주의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현실주의는 뭐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SPPP라는 생각하면 돼요. SPP. 현실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SPPP 순서대로예요. S는 뭘까요? Security, 안보, 국가 안보를 가장 먼저 중요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P는 뭐죠? 파워예요. 힘, 뭐 안보랑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세력, 힘이에요. 그 다음에 P는 뭐냐면은 prosperity, 번영, 그러니까 부예요, 부. 경제적인 부. 그런데 그 경제적인 부가 다른 힘이라든가 아니면은 국가의 안보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하려면 중국하고 손을 잡아야 되지만 그것이 안보나 우리나라의 힘, 주권을 생사하는 그런 힘에 영향을 미친다면 과감하게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포기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P는 뭐예요? prestige. 어, 명예. 국가로서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근데 그 자존심은 맨 마지막에. 그죠? 안보와 주권국으로서의 권력, 힘과 그리고 경제적인 번영 이것을 이룬 다음에야 자존심을 따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존심만 강해가지고 일본하고 뭐 싸우면은 뭐 우리나라가 이긴다고 막 이런 말만 하고 국뽕만 심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힘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유주의는 이제 이상주의적인 생각이고 유엔이 다 해결할 거야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구성주의는 뭐냐면은 구성주의는 어려운데 무정부 세계라 그러잖아요. 현실주의에서는 세계가 전부 다 무정부다라고 말하는데 그 무정부 상태는 우리 국가들이 하기 나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정부 상태인 건 맞지만은 국가들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자유주의적인 현실로 만들 수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무조건 현실주의라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소수 이론들이 있는데 비판 이론, 마르크스주의적인 페미니즘적인 이런 이론도 있고 지난주에 말했죠. 지난주에. 그리고 영국 학파 그러니까 또 있고 뭐 또 허버트 버터필드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실주의만 기억하면 돼요. 일단은 기독교인으로서인데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섭리적인 국제정치관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영국의 유명한 허버트 버터필드라는 유명한 기독교 학자가 말해낸 국제정치학이에요. 이건 이제 섭리적인 어떤 신의 질서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국제정치학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뭐냐면 다음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섭리적인 관점에서 국제정치학은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함부로 우리 인간이 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날을 예측하기보다는 그냥 이해를 할 뿐이에요. 그리고 처방을 내리기보다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유엔을 어떻게 강화시켜야 돼. 협력을 더 강화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함부로 처방을 내리지 않아요. 단지 진단을 내릴 뿐이에요. 겸손한 거죠. 겸허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국제정치를 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섭리적인 국제정치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거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국제정치학에서 우리나라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또 보수주의자들이 생각해야 될 몇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세 가지만 얘기를 해보자면 하나는 미국이에요.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고 미국이 어떤 정권이 들어섰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와 바이든이 집권했을 때 너무나 크게 달라요. 그것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가 집권을 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고 미국의 건국의 정신이 바로 서 있는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돼.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강대국이지만 미국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한테 우리나라의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미국은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지 계속 말해야 돼요.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 이런 것들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슈 세 가지만 할 텐데, 두 번째 이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한 가지 국제 정치에 한 가지 확실한 원칙이 있다면은 이스라엘 편에 서는 나라는 승하고 흥하고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서는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의 진리고 실제로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에 국제 질서가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편에 서는 나라가 누군지를 우리가 생각해서 그 편에 서야 돼요. 우리나라도 물론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중동 옆에 국가들하고 정상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교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나라 중에서 대놓고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나라 어느 나라가 있죠? 이란, 그리고 시리아가 있죠. 그런 나라들하고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을 두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스라엘을 두고 우크라이나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우파 유튜브들이 많이 말을 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잘못했네. 러시아가 오히려 여기 기독교 수호국 아니야? 기독교 전통을 수호하려는 거 아니야? 보수주의자들은 러시아 편에 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지표를 두고 생각을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편에 선 나라가 어디예요?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에요. 이스라엘의 적대국이 이란과 시리아에 무기를 대주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그리고 나토, 유럽은 그래도 많이 망가졌긴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편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편에 누가 섰는지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지표 역할을 하는 거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는 국제적인 세 번째 마지막 이슈는 기독교의 핍박을 가하는 국가 그리고 기독교의 우호적인 국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핍박을 가하는 국가, 북한, 중국, 시리아, 이란, 그죠? 악의 축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이 기독교를 상대로 어떤 짓을 벌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눈여겨봐야 되고, 그리고 또 북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너무 거세지고 있죠. 사실 뭐 이슬람이나 이런 나라, 소수 다른 민족 이런 나라 이런 종교들의 핍박이 거해지고 있다고 우리가 보통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뭐 기독교가 생겨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핍박을 받는 종교는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기독교 핍박,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세 가지 이슈를 보면서 국제 정치의 향방, 그리고 국제 정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물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로서 북한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결국 통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통일의 목적은 우리나라 민족들이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민족이라는 틀을 벗어버려야 되고,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죠.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북한의 동포들을 다유시키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꼭 통일일 필요는 없어. 북한이 스스로 깨닫고 자국민에게 인권 유린을 하지 않고 그러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걸 우리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통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통일은 누구 때문에 안 돼요? 중국 때문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통일과 중국의 붕괴는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근데 중국의 붕괴는 아직까지 지난 70년 동안 한 번도 가늠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미중 간의 전쟁이 점점 격화되면서 그 가능성이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하강세에 들어섰고, 그죠? 마지막에는 얘네들이 그냥 1등이 그냥 평화롭게 2등한테 내주지 않는 것처럼 이 2등도 그냥 내려가지 않는 거야. 마지막에 한번 치고 내려갈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곧 망하는 거죠.
대만을 통해서 칠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그런 계기를 통해서 통일의 기회가 또 열린다. 이런 어떤 국제적인 질서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세계 정세를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정리하면은 인간은 타락했다는 거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국제 정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어떤 음모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 알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리고 기독교 핍박 현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해야 되고 두 나라 이스라엘과 미국을 우리가 눈여겨서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죠? 그러면서 항상 그래서 기도하면서 북한 동포의 해방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북한 동포 해방이 꼭 통일이라는 매개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동포의 해방보다 먼저 민족 통일이 나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통일 담론이 무조건적인 통일로 지금 쌓여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 통일의 틀, 통일에 집착하는 그런 우리의 정서를 약간 끊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은 너무나 필요하지만 북한 동포의 해방을 위해서 통일을 하는 거지 민족끼리 더 잘 살기 위해서 고령화가 심각해져서 경제가 살려면은 통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통일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 동포의 해방 이것은 기독교적인 차원에서도 아니라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을 하고요. 그러면 질문 혹시 있어요? 박사님, 제가 평소에 그 통일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저 통일된 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후진적인 삶을 살다가 한국 국경으로 넘어오는 건데 그 상황에서 네. 제가 과연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저기 아프리카 수준의 난민들이 들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의 반 좀비 상태란 말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그러면은 제가 네. 이거를 잘 품어줄 수 있을까부터 생각해서 과연 통일이 궁극적인 목표인가 너무 민족주의적인 생각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좀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해결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인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않을 수 없는데,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현실주의자적인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통일을 왜 해야 되냐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불리해. 북한 사람들 저거 어떻게 품어줘? 3만 명 탈북자 들어온 거 가지고 지금 이 난리인데, 탈북자들 맨날 싸우고, 탈북자들 받아주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교회에 탈북자들 있어도 뭐 처음에는 관심 보이는 척 하다가 다 쫓겨나잖아요, 결국. 그래가지고 탈북자들 자기네들 교회 세우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거 통일하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너무나 현실적인 질문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통일 방안을 생각할 텐데 통일을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제가 되느냐요? 왜 이 질문이 나왔냐면 그 제가 교회에서 통일 선교를 하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게 그 나라의 자유 회복이 먼저지 통일이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했다가 저기 좀 안 좋은 소리를 몇 번 들어가지고 갑자기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통일하기 전에 북한에 자유가 올 수가 없어요. 북한 인권 연구 수업을 내가 북한학을 하면서 들었는데, 뭐 당연히 상식적이지만 뭐 예를 하다못해 북한 수용소 이런 것들도 그렇고 통계로도 나와 있어요. 그거는 북한의 정치 구조를 바꾸지 않고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고 북한 주민의 자유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거는 사실은 좌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소년교회 보하면서 막대한 돈을 걷어다가 과기대 만들고 그리고 MRI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료 물품 많이 지원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한의 보건, 의료 뭐 이렇게 하는 선교단체 제가 권사님도 알고 있고 그 자유한국당, 우리 국민의힘 되게 높은 그런 거 오래 하신 분이기도 한데 정말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MRI 주면요.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북한 정권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빨리 죽을 수 있었는데 오래 살고요. 정말 진짜 과기대 만들어놨더니 핵무기 개발하고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빨리 무너지고 통일이 되기 전에는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이상입니다. 네, 우리나라 그 탈북자들 3만 명 탈북자들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잘 조화롭게 이렇게 어울리는지 혹은 안 어울리는지 못 어울리는지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왜 통일을 이렇게 늦추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 통일이 준비가 안 됐어. 우리나라가 통일 준비가 안 됐어요. 통일을 늦추시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통일이 되면은 일단은 교회도 일단은 뭐 영락교회 같은 북한에서 내려온 교회들이 많잖아요. 대형 교회 중에 그 교회에서는 돈을 모으고 있어요. 통일되었을 때 북한에 다시 돌아가서 지을 교회 건축 헌금을 벌써부터 거두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영락교회는 북한 땅 문서 들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할머니들. 그러니까 그거 이제 복권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뭐 그런 어떤 사모하는 마음은 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북한의 전환기 정의, 예를 들어서 그 범죄자들, 김정은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밑에 있는 당군들 어떻게 처리할 거냐. 결국에는 전범 처리를 해야 되는데 ICC한테 맡길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끊을 것이냐. 그러니까 간부도 이제 뭐 장군급에서 끊을 것이냐 대령급에서 끊을 것이냐 아니면은 실제로 진짜 저기 수용소의 그 간부들까지도 다 처벌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자유를 딱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남한에도 그런 탈북자들 있지만은 내가 누구는 꼭 찾아가서 죽여버린다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누구는 내가 꼭 찾아가서 그 가족까지 다 죽여버릴 거야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원한을 지금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달래줄 것이냐 이런 지혜들을 우리가 사실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준비가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생각도 안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런 준비를 하려면 결국에는 계속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준비 안 하면 결국 누가 해요? 국제정치가 하는 거야. 국제정치가 하는데 그것은 미국이 나서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국제정치적으로 미국이 많이 발을 떼는 지금 수순에 와 있기 때문에 정원사가 제 역할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결국 북한은 밀림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테러 집단, 그죠? 테러 집단, 이슬람이나 이런 데가 들어와서 할 수도 있고 중국이 들어올 수도 있고 당연히 우리나라가 영향이 안 되고 할 의지도 없고 그냥 사실은 손을 내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 통일부의 역할보다도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한테도 제가 기대하는 바는 뭐였냐면 우리나라에 이북 오도청이 있어요. 이북 오도청 알아요? 그 이북 오도청 북한에 있는 도 5개가 있잖아요. 강원도 포함해서 그 도의 도지사들을 우리나라가 지금 관리를 하는 거야. 있어요. 그 있지 도청 않아요? 있어요. 다 해놨다고. 명목상 있어요. 이북 오도청이 있어요. 근데 그 오도청이 얼마 전에 지성호 의원이 그 가봤더니 완전히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관행적으로 그냥 보훈 인사만 하는 거야. 새로 정권을 잡으면 누구 우리 캠페인에서 많이 도와줬으니까 미국 오도청에 다리 하나 떼차 여기서 편안하게 5년 동안 지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은 북한의 통일 준비라든가 이런 거는 통일부가 할 게 아니라 이북 오도청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북 오도청을 활성화시킨다는 건 뭐예요? 북한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북한의 땅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수복할 의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북 오도청을 활성화시킬 수가 없는 거야. 전 정권에서는. 북한하고 잘 지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북 오도청을 활성화하는 그 제스처 하나만 가지고도 북한에 줄 수 있는 메시지, 미국에 줄 수 있는 메시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한 주권을 우리나라가 행사를 할 거야 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선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빨리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실제로 하는 거 없더라도 그런 제스처만 취해주면은 북한에 대한 엄청난 확실한 메시지가 던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통일부가 그런 거를 통일 준비하라고 사실은 통일부를 설치한 건데 박사희가 통일 준비를 안 하고 계속 뭐 지난 5년 동안 놀았지 뭐 통일부도.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사실은 이제 통일부 그 연구 자료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법 체계와 북한의 법 체계를 어떻게 통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뭐 땅, 영토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다 아주 세부적으로 그 플랜을 짜놨어요. 짜놨는데 이게 일단은 공개가 안 되고 공개가 되면은 사실은 우리의 그 카드를 보여주는 게 돼버리니까 북한에 공개해서도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묻혀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진보적인 북한 정권하고 북한 국민이 아니라 북한 정권하고 잘 지내볼까 연구하는 것만 지금 막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어, 그런 거예요. 씨. 어떻게 나 뭐, 저거 알아. 어떻게 나는 뭐죠 저거? 어떻게 진짜 아픈데. 왜요? 생각이? 잠깐만. 이게 막 무슨 지금 신경을 디스크 건드려가지고 있으시다고. 통증이 어마어마한 거야 지금. 어깨까지 쫙 다. 이게 다 쩌릿쩌릿하고 장난 아니거든. 뭐 내가 머리털이 서는 것 같아 아파. 저 어디 부딪히신 이 건가? 말을 할 수가 없어 목 저거는. 디스크 있으시다고. 어. 아, 그냥 오늘 빨리 끝낼까요? 괜찮으시면 우리끼리니까 괜찮아요. 네. 네, 저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네네. 네, 웃어도 아프네. 제가 할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그러면은 네. 제가 아까 했던 질문에서 이렇게 그럼 주장해도 되나요? 그 통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뭐라 해야 되나, 선교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 교회에서. 왜 통일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면 왜 안 되는데? 일단 난 건이한테 그걸 물어보고 싶어. 통일 자체가 목적이면 왜 안 돼? 음. 통일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일단 민족주의적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도 통일이 목적이기 때문은 아니잖아. 통일은 우리나라의 영토는 북한도 우리나라 영토야. 우리는 영토를 네, 점령당하는 그것 거야. 때문에 우리 통일을 해야 된다는 국민들이 건 맞는데, 우리는 네. 국민들을 해방해야 돼. 북한에 있는 국민들은 우리 국민이야. 우리 헌법 아래에 있는 우리 국민이고 그들은 자유를 억압당해 있고 대한민국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라면 북한 주민을 해방하기 위한 노력을 마땅히 해야 돼. 그건 헌법적 요구지. 그러니까 통일은 뭐 목적이고 말고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무조건. 통일이 당연히 해야 될 게 아니게 된 것 자체가 북한의 공작의 성공의 하나의 그 결과라고 봐도 될 정도인 거죠. 우리는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 영토고 북한 국민도 우리 국민이고 그래서 이승만은 난리를 쳐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방송을 할 때도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방송을 뭐 북한 사람이 듣겠어? 하지만 그렇게 방송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미안하다 우리가 곧 가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고 방송을 하는 거죠. 승만 대통령이 라디오 방송했을 때 북한이 그거를 전 국민에게 틀어줬겠냐고. 그것은 국제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미국도 듣고 중국도 다 듣고 있으니까. 네. 여기 그 통일을 얘기할 때 그래서 아까 그 노재봉 총리님 인용했잖아요. 노재봉 총리님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통일은 목표는 목표인데 지금 통일이라는 담론이 민족주의적인 정서에 자꾸 끌려가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런 계속 질문 드린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탈피하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어떤 개념을 내놓으셨냐면 분리에 의한 통일, 분리에 의한 통일. 통일이라는 그 목적 의식을 버릴 수는 없고 우리나라 헌법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대신에 그 통일이 북한 해방의 목적이 아니라 민족주의적인 정서로 자꾸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분리에 의한 unification by separation이라는 개념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분리에 의한 통일이라고 한번 찾아보면 노재봉 총리님하고 그 밑에 제자들이 쓴 책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오히려 문제를 민족주의적으로 끌고 간 거예요. 사실 북한파가. 되게 중요하게 했던 공작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민족주의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왜냐면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악용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극단주의적으로 모습을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민족주의적인 통일 운동에서 반감을 당해 정상적인 우리 건희 같은 건강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청년이라면 반감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는 더더군다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는 통일 한국 그리고 선교 한국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게 우리 민족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특히 크리스찬 청년이 우리들이 잘 독립을 해서 그런 2030 세대들이 잘못된 통일관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것들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 일반인들한테 접근할 때는 통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그 북한 인권 문제를 빼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음. 북한 인권이 통일 담론의 가장 큰 주제가 돼야 돼요. 그걸 이제 태영호 저기 의원이나 지성호 의원님들 이런들 통해서 지금 통일 담론이 상당히 많이 우리가 끌어온 거예요. 그리고 인권 대사도 이렇게 임명하고 하면서 상당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인권이 하나의 지표, 인디케이터가 될 수가 있어요. 통일 얘기를 하는데 북한 인권 얘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건 잘못된 얘기야. 아니면 이거는 괜찮은 얘기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통일 얘기하면서 북한 인권을 취시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북한 인권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통일 얘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가 대표적으로 북한 인권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닙니다. 북한 인권을 더 크게 얘기함으로써 통일을 외치는 거죠. 그게 이제 서독이 그랬잖아요. 서독이 동독하고 계속해서 대화는 하되 음. 대화는 하는데 대화의 모든 조건이 뭐였냐면 동독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해라는 거예요. 동독 사람들 포로 누구 명단까지도 다 제시를 하면서 이 사람 풀어줘. 그러면 우리가 얼마 줄게. 아니면은 뭐 우리가 방송을 틀 때니까 그 방송을 동독에서도 틀어줘.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줄게. 모든 통일의 얘기가 전부 다 동독 사람들의 인권을 얼마만큼 증진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통일이 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왔지만 통일이 되었을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도 동독과 서독 간에 아직까지도 불균형이 크지만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가 북한 인권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목적은 북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도 있지만은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우리 탈북자들이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북한 동포를 위해서 통일을 외쳤는지 아니면은 우리 민족끼리 협동하고 통일하려고 통일을 외쳤는지를 북한 사람들이 알 거 아니야. 북한 사람들이 그걸 아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마음을 열겠어요? 우리 남한 사람도 마음을 안 열죠. 나중에 통일을 위해서라도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두 완전히 달라진 신체적인 조건이나 정신적인 대조나 완전히 달라진 이 두 사람들이 화합을 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에 대한 북한 인권에 대한 외침이 계속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 지금 professor 박사님 말씀에 덧붙이면은 저희가 그때 이화여대에서 북한인권 수업 들을 때 교수님을 아까 어떤 한 분을 토빙해가지고 수강을 들었는데 그분이 누구셨냐면은 동독이 서독하고 통일된 다음에 서독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통일 정책을 펼쳤는지 그거를 외교부에서 서독에 거주하시는 그 주재하시는 그 전체의 대표셨는데 그거를 진짜 어마어마한 분량의 자료를 다 정리하셔가지고 우리나라의 자료를 완전 집대성하신 분이 당연히 은퇴하셨죠, 교수님이. 그 자료를 전부 다 갖고 있는데 북한학을 하는 것들도 그런 북한학을 우리 조평세 박사님 하셨지만 우리 자유민주주의적 우파적으로만 발전한 게 아니라 저쪽에 확도 많이 치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계승이 잘 안 돼가지고 되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엄청 강의를 하셨는데 어떤 얘기했었냐면은 아주 작은 금액의 지원이라도 재정 지원, 물적 지원은 무조건 인권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북한 동독의 인권 문제를 안에 하나라도 들어주지 않으면 돈을 절대로 주지 않았대요. 그게 아주 일관적으로 정권이 좌가 잡고 우가 잡고 동독 서독 안에서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당이 누가 잡더라도 그거만큼은 원칙적으로 쭉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당이 바뀌면 그러니까 북한을 대하는 정책 자체가 너무나 일관성 없게 완전히 호떡 뒤집히니까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공산주의자와 되게 걱정하셨는데 그분이 원색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같이 수업을 듣는 석사 박사 학생들이 되게 반발하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이화여대는 문제가 있어. 그중에 크리스찬이어서 북한 인권 문제 때문에 북한 선조 때문에 이걸 듣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우리가 또 막 엄청 얘기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학을 하는 사람들 다 우리 편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크리스찬 청년들은 이런 거 잘 배워서 잘 가야 된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북한 인권 문제는 기독교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적 이슈이기도 하지만 이게
좌파 정권을 공격하는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거를 열심히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좌우의 불균형 문제를 좀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좌파 정권의 모순을 드러낼 수 있는 되게 좋은 그런 이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크리스찬 청년이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가지를 따로따로 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공통 이슈가 됐기 때문에 우리 바로서도 북한 문제, 북한 인권 운동은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우리 이사님이신 조평세 박사님 주 전공이 북한 이고 국제 관계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론적으로도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좀 우리가 진짜권 이후에도 이런 부분을 북한 인권위원회 문제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는 주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 조평세 박사님한테 곧 연락을 드리고 또 어플라이 하겠지만 그 한동대 총학생회장 출신 김광수 형제 있잖아요. 김광수 형제가 우리가 여름방학, 이제 7, 8월에 여름방학 시즌에 통일 컨퍼런스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수가 북진이란 단체에서 통일 컨퍼런스 그걸 가가지고 지금 조던 피터슨이나 우리가 원하는 거는 벤샤피로급의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우파 청년을 싹 다 보이게 이제 메인급의 강사를 좀 초빙해보자. 그때 혹시 이제 한국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강의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어플라이 하면 그 플랜을 좀 잘 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려면 어마어마한 펀딩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추진해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어쨌든 문화 운동으로는 진짜권이 자유 진영 문화 청년들의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이 통일 컨퍼런스가 이게 기독교 단체들끼리만 선교 축제 뭐 이런 걸로 했지 사회적인 담론을 담는 것으로 그냥 기독교 단체에서 물론 다 우리 크리스찬이지만 어제 똑같죠. 그러니까 어쨌든 비기독교 일반 청년 시민단체가 통일 컨퍼런스를 청년이 주도했던 했던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올해 우리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좀 네, 통증 괜찮아지셨으면 마무리를 하시죠. 이제. 네. 네. 그 통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개혁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북한 사람들이 지금 남한으로 대거 말 그대로 좀 심한 말이지만 좀비처럼 내려오면은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살고 있는 땅에 붙어 있을 만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줄 거냐 했을 때 결국엔 토지 개혁을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국가가 다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결국에는 다시 토지 교육을 한다라는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지금 소장농으로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만약에 소장농을 하고 있으면 그 땅을 준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사회주의적인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땅을 우리가 수복을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주 헐값에 완전히 줄 수는 없고 아주 헐값에 파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땅에 그래도 머물고 싶을 만한 그런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처벌 문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벌 문제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그 국민들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큰 간부급, 정말 사령관급의 김정인을 포함해서 그 백두 혈통들과 그 우두머리들은 사실은 전범 재판소에 넘기는 게 맞고, 전범 유엔 그 구체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밑에 단에는 사실은 그 북한 주민들한테 사실은 맡겨야 돼요. 그래서 임시 재판소 사실은 캄보디아나 이런데 그 전부 다 그 공산권 지나간 다음에 다 임시 재판소를 설치를 했잖아요. 물론 그것을 감시하는 유엔에서 감시관이 들어가서 임시 재판소를 설치 그런 식으로 재판소를 설치해서 그 경중을 따져가면서 하나하나 해야 되는. 근데 이거는 사실 한 4, 5년 이상 걸리죠. 아주 오랜 기간이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을 처벌한다는 의미보다도 국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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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우르는 거죠. 국민들을 위로하는 거죠. 그죠? 이런 절대를 밟고 있고 그게 사실은 민주주의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람들의 약간의 카타르시스 이런 것들을 좀 해소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원한을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사실은 경제 발전도 문제죠. 우리 기업들 북한이 통일됐을 때 들어가서 그 개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웬만한 대기업은 다 있어요. SK 뭐 여기 삼성, 기아 뭐 이런 데들은 전부 다 북한 팀이 있어요. 다 비공개죠. 저는 이제 북한학 하면서 그 교수님이 그 각 기업에 찾아가서 강의를 하는데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제 아는 건데 비공개지만은 R&D 예산에 아주 막대한 예산을 북한 팀에다가 쏟아요. 그래서 북한이 열렸을 때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를 연구를 해요. 그 팀이 있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요. 어느 지역에 어느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어떻게 개발을 시작할 것인지 도시 계획까지 웬만한 큰 대도시들은 전부 다 도시 계획까지 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이 기업들이 서로 비밀리에 접촉을 해서 삼성이랑 기아랑 뭐 현대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가끔씩 간담회를 열어서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국가의 차원에서 결국에는 자유를 주되 자유시장에 맡겨야 되니까 자유를 주되 이것이 난개발이 되면 안 돼요. 그죠? 난개발이 되면 안 돼요. 도로라든가 통신이라든가 그리고 또 특히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보살펴 가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인도 같은 사례, 인도에서 막 갑자기 그 사회주의 구가 무너지면서 막 자본주의가 투입이 됐을 때 난개발을 통해서 소외되는 계층들이 너무나 커지거든요. 슬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그런 어떤 사회 안전망을 잘 구축해서 낙오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모두 다 노동에 참여하든지 자신의 어떤 이득을 취해가면서 그런 돈벌이 수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켜봐야 돼요. 기업에다가 맡기면 안 돼요. 자유시장 경제는 무조건 기업에다 맡기는 것이 맞지만은 처음에 시작할 단계에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박정희를 통해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계획 경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미 하고 있어요. 기업이 항상 먼저 나가죠. 그것을 우리가 정부가 잘 알고 그런 것들을 코디네이트 혹은 패실리테이트 하는 역할들을 정부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통일이 서독이 그랬던 것처럼 이 벽을 그냥 다 허물면서 딱 자유롭게 왕래하는 형태로 일어나다 보면은 그 틈에 껴서 그 범죄 집단, 뭐 카르텔이라든가 이런 범죄 집단이 끼어들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서 아직까지도 잔재하고 있는 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또 그 차이를 틈타서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해야 돼요. 이동의 약간의 통제 아주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단기간에 빨리 따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미리. 통일부가 그걸 해야 되고 이부 고도투인 그 일을 해야 되고 민간 기업에서 그 일을 해야 되고 그거를 지금 너무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더라도 비밀리에 조금씩 소규모로 개별적으로만 했지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부고도청을 통해서 국가 차원에서 이거를 해줘야 그제서야 통일이 될래도 될 수가 있겠구나 싶은 거죠. 중국이랑 미중 간의 전쟁을 통해서 중국이 거의 무너질 때가 됐고 완전히 기회가 열렸는데 정작 우리 대한민국이 준비가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라고 계속해서 외쳐왔는데 70년을 외쳐왔는데 준비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된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또 교회가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교회가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크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왜 이 탈북자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과 유학을 못하고 그냥 떨어져 살고 결국에는 교회들도 목사 안수 받은 탈북자들이 따로 개척을 해가지고 할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흥분하면은 목이 또 아파. 어쨌든 조용조용히 말씀하세요. 이 가만 가만. 탈북자들이 이 아주 한국 교회에 치를 떨어요. 특히 목회자들이 탈북 목회자들이 아우 다시는 저기 이 한국 교회랑 같이 못하겠다는 식으로 상처를 많이 받은 거야.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은 아이고 통일만 돼봐라. 내가 북한 가서 개척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북한 가서 우리 동네 가서 개척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북한을 버려두고 완전히 대한민국에 와서 탈북자라는 거 숨기고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3만 명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결국은 안 되는 거야. 그것이 여러 가지 뭐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언어적인 문제, 뭐 문화적인 문제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결국에 이 사람들의 결심은 뭐냐면 아이고 통일되면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거기 가서 내가 교회를 하든 아니 무슨 사업을 하든 불로 오천이니까 거기 가서 무슨 사업을 하든 이런 식으로 마음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탈북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는 결국엔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북한 사람들이 동화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또 다른 개토를 형성하고 있는 이 현상조차도 하나님이 쓰시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주권, 이 놀라우신 역사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지켜보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기도.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미국은 좀 이게 보험 제도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진짜 박정희는 위대해요. 이런 거 보면 그죠?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거든요. 저나 조성세 박사님 제가 부끄러워서 더 많이 아플 거난 허리 디스크도 있고 목 디스크도 있고 둘 다 있는데 진짜 커놓은 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는 이제 한국은 그래도 경락도 그렇고 뭐 도수 치료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고 실손보험도 있고 그러니까 돈이 별로 안 들어요. 사실 보험만 있으면. 그러니까 아프면 무조건 가가지고 이제 죽다 살아나고 죽다 살아나고 그러는데 미국은 진짜 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이사님, 우리 단체 이사님이시잖아요. 그죠? 응? 여러분들 스승님이시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도록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 박사님도 우리 이사님께서 건강하셔야 우리가 어디 가서 빌빌거리지 않고 잘 배울 수가 있으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국제관계에 대해서 또 배우고 그리고 또 통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최소한 크리스찬 청년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통일 선교한국 아버지 그것은 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네, 정말 우리끼리, 교인들끼리 할 수 없는 사명이기에 우리가 더 공부하고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그러면서 또 우리 안에 정말 이런 일에 헌신해서 정치인도 나오고 또 정책 기반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갈 수 있는 공무원, 고급 공무원도 나오고 또 하나님 정말 많은 여론을 또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컨텐츠와 또 좋은 글들, 언론 활동 여러 가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말 이 통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공부해서 잘 정리해서 우리 같은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함께 공부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고 부족한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커질 때 할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워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또한 부탁하고 간구하기는 하나님, 우리 조이사님께서 지금 많이 아픈 중에 있습니다. 이 아픈 와중에도 자료를 이렇게 많이 준비하셔서 우리 청년들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하나님, 조이사님께서 정말 맡은 모든 사명과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재능들을 주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준비하시는 택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과정 가운데 네. 하나님 강건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네.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쉬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